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 마을 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 진담 2021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많이 좀 들으셨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과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얘기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주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했었죠. 신일 박사님 계시는데 주민자치 기본법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좀 들이고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는데 큰 틀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골격을 잡고 있는지 한번 발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프하면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김영배 의원실에서 대표 발언이 나왔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보셨듯이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김영배 의원실에서 27조에 의해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법률이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신설 법안을 김영배 의원실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그 주민자치 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 주민자치 목적, 주민자치회 활동 등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정의, 지난번 편에서 막판에 예고편처럼 잠깐 논의가 오갔던 주민의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에 그렇다면 주민자치 활성, 주민자치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총회, 주민총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사무국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의 수립, 시군 단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의 문제, 그리고 전담 지원기관의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고요. 주민자치 기본법은 총 1조에서부터 꽤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총 21조로 되어 있고요. 총 21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부칙 3개. 네. 총 5개의 장,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률안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나 기능, 권한,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논의할 거리가 많은 법률안입니다. 네. 앞에 부분의 목적이나 이 주민의 자격 문제는 지난번에 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당위적이기도 하죠. 이제 많은 법률에서 실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 넘어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민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법률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 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원래는 주민총회라는 개념이 없었고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느냐, 이 문제는 항상 늘 비판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총회 형태로 가서 주민의 총회가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는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돼야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투표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따로 투표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문제는 투표를 하는 것으로까지도 형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주민총회, 지금 기존의 주민총회를 형성하면 이 성립 요건이 뭐냐 도대체,
몇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총회라고 하는 성립 요건의 한 부분들로서 주민투표법 이번에 주민투표법이 일부 좀 완화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그 주민투표법에 의한 그걸를 통해서 주민총회 성립 요건을 만들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주의니까 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주민들을 하나로 의견을 가서 하나로 모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투표를 가는 건 사실 불가피한데 다만 옛날처럼 한날 한시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온라인 이용해서 하는 게 뭐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리투아니아 가보니까 다 온라인 투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활성화돼 있어. 야, 우리나라 기술 정도면 충분한데 오히려 이 온라인 이 전자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민 자체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회가 결국 주민들이 전부 다 모인 어떤 하나의 그 의사 결정 기구이자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 단위죠. 근데 주민자치위원이라 그래서 소수의 위원으로 그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주민총회가 불가피해진 게 아닌가. 그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키려면 결국 주민총회의 활성화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지난 몇 년부터 해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가 주민총회를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명확하게 저도 머릿속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아직 부족하고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이 제도화될 때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사결정기구를 하나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 단위의 읍면 동 단위의 소의회를 구성하는 거냐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간극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제도화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제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비슷한 영역으로 딱 짬뽕처럼 얘기가 되긴 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라는 부분으로 그 표준조례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추첨제로 간다. 그 다음에 추첨제로 가고 뭐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투표라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라는 방법도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절차적인 공정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지 못했던 민주성이나 절차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관계에 있어서 뭘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자치회를 주민총회의 하부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률 안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실행기구 혹은 자치기구, 집행기구로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 집행기구로서 사무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2년 몇 년 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해왔던 주민자치회 위상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조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의 효율적인 실행기구로서 혹은 자무기구로서 운영되기 위한 주민자치회라면 과연 기존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어렵게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보시킬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좀 궤변까지 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주민총회처럼 의사결정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지고 가는 참여를 높이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부분에 이견은 없지만 사실 이게 법률안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읽었을 때 첫인상을 못 버리고 있는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주민자치 기본법이 한 이슈를 던지고 있네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조항들을 만들 때
논의 구조에 같이 가서도 하고 요 조항을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좀 했는데 그때 나왔던 고민들을 딱 짚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뒷얘기이지만 그걸 이제 조문을 만들어서 다 어느 정도 몇 명이 이제 합의를 좀 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총회 밑에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의 이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보고 거기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고 그 밑에 이제 상시적 집행기구라고 하는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아닌 다른 주민자치 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괜찮겠다라고 판단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특히 김명배 의원님과 협의 과정에서 단박에 뒤엎어집니다. 그게 이제 권한 뭐 레퍼런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딱 돼서 주민총회를 최고로 두고 이제 주민자치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영애 의원님이 얘기하는 마을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 뭐 좋은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옛날에는 주민총회를 논하지 않다가 십몇 년 전에는 주민자치회를 논하면서 하지 않다가 그때 2010년도 이후에 이제 통합형이니 혼합형이 행정협력형이니 통합형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주민자치회 기능을 이런 사무기능과 이 의결기능으로 나눠 생각하다가 우리 결국은 주민총회까지 오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다면 마치 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듯이 일종의 주주총회는 주민총회고 그러니까 이사회는 무슨 뭐 사장 뭐 상무 뭐 이렇게 전부 있는 이사회는 실행기구인데 일종의 하지만 그 권한이 막강하고 그러니까 회사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주민총회만 남겨버리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통합형이에요. 사실 자치단체 읍면동 사무소와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또 다른 논란이 돼서 지금 너무 나가는 얘기지만 논의가 또 딴 데로 흩어져 버려요. 어쨌건 이 법의 포지션은 통합형은 아니지만 통합형까지 가기 위한 상당한 그 협력형에서 통합형으로의 전환을 담기 위한 주민총회의 기능들을 상당히 담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적 참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의사 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게 한다. 주민총회에. 이게 주민총회가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열리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 성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상시적인 그런 현안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자치 규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도 보면 주민총회는 읍면동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이제 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도 주요냐 최고냐 이거 갖고 또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하나하나의 문구들 자체가 사실 한 번쯤 민감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죠. 근데 이제 법문이 던져지어야만 또 그것도 논의가 되는 거라서 향후에 이제 그런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으로 둔다. 이 문제도 결국 이제 그 사무국 가기 전에요. 일단 총회하고 주민자치회 것만 먼저 논의를 하고 그것도 그다음에 관련이 사무국으로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주민자치회하고 생각한다. 주민총회권을 요 정도 하고 사무국 논의로 가죠. 11조. 11조에 보시면 그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며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사무직원에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제 공무원의 형태로 사무국 직원을 두는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전대욱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도 밀접하게 얘기가 될 거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딱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합형 협력형 무슨 얘긴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2016년에 최인수 전대욱 박사님이 연구하신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통합형은 뭐 동사무소랑 통합한다는 얘기죠. 네. 읍면동사무소와 통합한다. 협력형은 각각 존재하되 협력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 존재하면 한쪽이 공무원이고 한쪽은 공무원이 아니고, 통합하면 통합되는 거는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민간도 들어갈 수 있고.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림으로 설명해도 어려운 주민 조직형이라고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기는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이 사무 설치 그리고 이제 사무 직원의 공무원이란 부분들이, 그러니까 효율성, 그러니까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돼서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아젠다를 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시는 주민자치 위원분들 혹은 총회에 참여하고자 관련 안건을 습득하고 참여에 한 발짝 더 가려는 사람들이 사실 끌어줘야 되는 행정의 동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모돼서 지쳐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하고, 그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신분으로, 그리고 지금 현실 제도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민자치 사무국 직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관행적인 반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재정 과정에서 논의는 뭐 많이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뭐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돼서 지방공무원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온라인 플랫폼이 그 말씀하신 인력이나 행정력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표준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최진규 박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쫙 보급을 하면, 아니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쫙 보급을 하면 그 상당 부분의 행정력이 이 시스템 통해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대입니다.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는 또 논의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온라인이란 방식으로 수기라는 방식이 작동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례로 저희 아파트에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표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파트 관리 규약들이 개정 작업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입대위에서 다 입대위, 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네, 뭐 작년 이게 11월로 임기를 마무리했죠. 쭉 옵니다. 관련 자치규약 관련돼서 다 똑같아요. 그 경기도 조례에 대비해서 우리 아파트 관련돼서 다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딱 붙였는데 한 조항만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비용을 뭐 이 전체 예산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거를 거의 한 5배까지 늘려놨더라고요. 한도 상한 규정에. 근데 과연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이제 찬반 혹은 온라인에서 찬반 투표를 올리긴 했단 말이죠. 과연 우리 아파트 주민 가운데서 관련 규정이 권고안보다 5배 이상 금액이 상한돼서 올라간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는 것들이 이런 형식적인 우리 이거 10,000명 동의한 거야 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서 주민자치의 의사결정에 온라인 플랫폼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투표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드렸던 말씀, 가벼운 말씀이었고요. 네네네. 박사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보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행정력을, 공무원의 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의 행정력을 주민자치에 쓸 필요가 있느냐? 일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게 또 어떤 또 권한의 오남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 일단은 주민자치라는 것 자체가 이 정부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서 공무원의 행정력을 의존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요원하다는 거죠. 민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영화 거기서도 주민총회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공적 업무라고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돈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요원하죠. 요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행정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이 협조를 받는 거죠. 근데 아파트 입대율을 보면 입대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대율을 투표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무식한 국토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치고 뽑았어요 입대율을. 근데 입대가 실제로 실행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라는 실행 조직도 있고 무엇보다도 관리비라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재원과 실행 조직 재원만 있으면 실행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한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도 이런 기본법에서 만든 뒤쪽에서 만든 국공유재산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재원 보충을 통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부담금의 신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 수 있으면 상당히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풀어가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걸로 만약 그것이 해결됐을 때 그런 사무국을 두고 주민자치 밑에 그걸 하다라고 하면 한없이 미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아파트 문화를 통해서 뭐 주택법이든 공동주택법을 통해서 그러한 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것이 다 수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그 체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요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지금은 어찌 되었던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실시하면서 한 10여 년 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틀을 이용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이든 뭐 아니면 지방 공무원 뭐 어떻게 해서 저희 사무국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고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어쨌든 이 사무국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짜잘하게 세 가지, 공무원이냐, 민간이냐, 온라인이냐까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빨리 기능이나 지원과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 안 하면 우리 3편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생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게 계속,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아, 그래 가자 뭐 어때? 그래서 어쨌든 주민총회 사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총회 그리고 그거의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하부기구로서 분해와 분과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생활권적인 영역에서는 분해라고 하는 걸 두고 주제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분과를 둔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해 분과 얘기는 그냥 조례 정도의 표준 조례안 정도의 이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법률 단위로 이렇게 얘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돈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재정 얘기가 국가와 지방자치한테는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주민자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자치를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조금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다. 법률 단위로까지 이러한 논의들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9조하고 10조에 보게 되면 이제 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능으로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12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8개 항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보고 계시니까 네. 주요한 것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주민총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주민자치 기본법 발의 안에 제9조의 5항 가운데 각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계획에 대한 시행 계획에 대한 승인, 자치구역 재개정,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운영 결산,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그다음에 주민투표 조례 개폐, 감사 청구, 아까 말씀한 기존의 주민 직접민주주의에 관련된 참여 창구로서의 확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읍면동 행정사무 평가사항에 대한 심의, 읍면동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심의,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그리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읍면동 주민세율 제한 의결, 그리고 부담금관리법에 대한 신설 제한 의결,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결산 승인 등을 이야기하고 또 기타 안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뭐 이런 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서는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그리고 주민총회 운영 및 결정 사항의 수행, 법인 운영 사무, 목적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특수목적 법인의 설치 및 운영, 그 다음에 산하 특수목적 법인 및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출연, 그리고 법정기 부금의 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읍면동 주민자치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도 뭐 얘기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비슷한 논의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의 삶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주민총회에서의 의결 사안으로 묻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부분적인 사안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하고, 혹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다루고 있고, 기타 이제 독특한 부분들이 이제 수익사업의 운영,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나 출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민자치회가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아까 법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인 실행 주체로서의 자격, 그다음에 그들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중에 좀 활동력, 실행력을 가지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총회의 의결 구조로서의 주민총회, 그리고 실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 내용을 좀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안들이었습니다. 네. 장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주민자치회가 자회사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지역에 뭐 큰 나간합성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관리하고, 특수목적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특수 법인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자체가 법인이 될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 없었고 보는데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법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을 기부금 처리나 이런 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특수법인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특수한 공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우리가 줘야지만, 이것이 뭐 나중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뭐 협동적으로 설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저는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자회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자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되게 고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기업이나 무슨 자활기업이나 뭐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결국은 뭐 언제까지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뭐 생존하기를 바래요. 그냥 이렇게 주민자치회 권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하나뿐인 마을기업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지 이 마을기업이 되는 거지. 기획형 마을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언제까지 우리가 뭐 자생적으로 주민 5명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살아남겠어요? 살아남는 게 기적이지. 저는 요 부분은 이제 전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특수목적법인의 설치 및 운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총회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산하 특수목적 법인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 출자 출연의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법인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읍면동의 물리적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거의 인구가 뭐 8, 9만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 뭐 수도권으로 집중하면 그 정도의 인구 범위를 커버하는 읍면동들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물리적인 거리를 엄청나게 크게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굉장히 행정과나 행정이라든가 특수목적 관계에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특혜죠, 특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지역에 아주 유니크한 문화재가 있다라거나 지역에 그 독특한 자산이 있을 수 있다라면 어떤 특정한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특혜라고 얘기하셨지만 독점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보존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는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으로 놔둘 필요가 있다. 아까 뭐 마을기업 인구 뭐 5명 이상 하는 것들이 가능하냐, 실제로 돌아가는 것 보면은 한숨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부작용의 여시가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물론 요 법인 요거가 관련해서 이제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뭐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뭐 이런 시범 사업들도 하고 뭐 했었던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재산권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법인을 만들면 야 저거 누구 소유와 누구 소유야 저 지분이 누구한테 있어 그럼 주민들한테 지분을 줄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지만 그 지분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야, 그 정도로만 하셔도 네. 두 분의 입장이나 의견도 다 나왔다고 보이시고요. 일단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주민총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12가지 그 기능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주민총회의 자치규약 재개정 및 주민총회 의결에 의해 일부 기능은 주민자치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주민총회가 어쨌든 의결에 의해서 주민자치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첫 번째 기능이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동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시적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체계에서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 이야기는 뭐 별도로 좀 나눴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시행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사용하게 하는 등 국공유 재산 활용에 대한 특례를 2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예전부터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나 뭐 공동체 관련돼서 우선 구매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전 박사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조항들과 아까 출자 출연이나 뭐 법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조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겠지만 역량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남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 좀 이런 판단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협의체라고 하는 규정도 있는데 주민자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시군구 내 주민자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해당 시군구 내에서 어떤 읍에 또는 면에 주민자치와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아울러 담겨져 있습니다. 요 정도로 좀 뭐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 혹시 하시다 못하신 말씀들 있으시면 없으실까요?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에 담고 가시는 걸로. 저 딱 한마디만 네. 청할. 예. 딱 1분만. 예.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결국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돈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적절하게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만 모으면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의 돈을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주민자치회의 그 읍면동에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적 권한. 네. 그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 순화해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익을 실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 공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재원들을 또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없으세요, 조 박사님 마지막? 마지막으로 오늘은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전편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가 빠진 이후에 굉장히 좀 급속하게 식을 수 있었던 분위기들을 사회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민자치 기본법과 관련돼서 김영배 의원실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수정돼서 통과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치겠지만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전방위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만,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부분을 자치라는 영역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법률이나 세세한 규정으로 정의할 거냐, 각각의 지역이 가지는 다양성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갖고 가야 될 거냐라는 고민들을 이 법률안에 대한 논의들 아예 앞서서 좀 선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전대욱 박사님이 이제 공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뭐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축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다라면 저는 자치나 주민자치의 영역들에 있어서는 공적인 권한이나 제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느슨한 연대나 협력의 방식이 훨씬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 영역에서 이것들을 그렇다면 느슨한 연계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좋은 말만 하겠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제도화나 제도가 고민돼야 될지에 대해서 뭐 답은 안 떠오르는데 고민이 많이 드는 다음 시간에 논의하는 걸로. 다 다음 시간에. 아니 그냥 마음에 담는 걸로 마음에 담는 걸로. 저 딱 30초만 마지막으로 시간 네.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딱 30초만 쓰면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당위적으로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이 단체자치라고 하는 이 대의민주주의보다 주민자치 도입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느냐, 뭐가 이게 왜 더 효율적이냐 이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개발해야 되지만 다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 2020년 연말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가 삭제되면서 통과돼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아쉬워하셨는데 어쨌든 2021년이 들어오면서 지방자치법 왜 주민자치의 조항을 넣는 그러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논의되었던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이 아무쪼록 잘 통과가 돼서 이 내용에도 있는데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읍면동 주민자치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들을 여기에 부여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 핵심 수단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의 주요한 한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이 법률적 체계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오늘 뭐 나오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활성화돼서 논의되어서 보다 좋은 그런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